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국어 나책 6단원 184쪽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단원의 단원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여러분은 살면서 나는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들이 있나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흔히 말하는 그런 인물들은 이순신 장군님이라던가 세종대왕님이라던가 이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위인들을 이야기하죠. 최근에는 외국인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국의 엄청난 부자라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착한 사람이라든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본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삼촌, 숙모, 이모부 이런 분들을 본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왜 그분을 존경하는지, 왜 본받고 싶어 하는지 이유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본받고 싶은 인물을 왜 우리가 굳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유를 궁금해하는 건가요? 왜일까요? 왜 자기소개를 할 때나 아니면 회사 같은데, 대학교 같은데 취업, 면접 등을 할 때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를 본받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까지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목표는 바로 돈을 버는 것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마더 데레사 같은 아픈 사람, 다친 사람, 약한 사람을 평생 간호해줬던 수녀님이다 라고 하면 이 친구는 되게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본받고 싶은 인물이 애플사의 주인인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사람만의 본받고 싶은 점을 가진 위인일 수도 있겠죠. 자, 선생님도 본받고 싶은 인물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나이를 먹으면서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 인물들이 몇 분 계셨어요. 자, 그중 한 분이 이 6단원에도 나오는데요. 과연 누구일지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6단원에서는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잘 모를 법한 우리나라 위인들도 책에서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직접 자기가 본받고 싶은 인물들을 다른 친구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학교에 와서는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직접 검색 찬스를 통해 조사하기 활동도 할 거니까 여러분이 나는 과연 누구를 본받으면서 살고 싶지? 내가 존경하는 인물은, 내가 닮고 싶어 하는 인물은 누구지?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쭉 넘어가서 다음 쪽을 보면 185쪽에 보면 책장에 책이 막 꽂혀 있네요. 써있는 이름을 한번 볼까요? 김만덕, 슈바이처, 유관순, 세종대왕. 우리가 아는 분들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 성함도 있는데 이런 책들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우리 사람들이 본받을 만하다, 즉 위인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써있는 책을 우리는 위인전이라고도 하고 전기문이라고도 합니다. 전기문은 이 위인들을 소개한, 위인들의 삶을 그린 글을 말하는 거고요. 위인전은 그거를 책으로 폈을 때,
책을 말하는 겁니다. 둘이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전기문에 대해 존경할 만한 이 위인들의 삶을 나타낸 글을 배울 겁니다. 사실 한 1980~90년대, 2000년대에는 이 위인전 책을 전권을 사서 집에다가 소장을 해두는 게 유행이었다고 하네요. 선생님도 친척분들이 물려주셔가지고 집에 위인전이 한가득 있는데요. 어릴 때 심심할 때 이렇게 한 권씩 뺏어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라고 궁금해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도 김만덕, 슈바이처, 유관순, 세종대왕 이 위인전을 다 읽었었는데요. 이 중에 선생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었던 분은 바로 유관순 열사님이십니다. 선생님의 한참 대학교 선배님이기시도 하죠. 이화학당 출신의 유관순 선배님, 독립운동, 3.1운동을 하시고 어린 나이에 순국하신 유관순 선배님도 계시고요. 자, 슈바이처.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누군가요? 이 슈바이처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그냥 부자로 살던 그런 의사가 아니라요. 자기의 그런 의료기술을 갖고 가난한 나라 치료를 잘 못 받는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아준 훌륭한 의사 선생님입니다. 의사는 의사인데 봉사정신, 헌신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위대한 정신을 남긴 의사고요. 김만덕님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교과서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미리 예고를 하진 않겠습니다. 세종대왕님은 훈민정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의 한글의 기본이 되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그런 임금님이죠. 조선시대 임금님. 자, 이렇게 위인전이 꽂혀있는 그림을 185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공부를 186쪽으로 넘어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보니까 아래에 있는 1번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 상자 보이죠? 선생님이 짧게 이야기했는데 자, 전기문. 전기문 사람 이름 아니고요. 전기문은 무슨 글을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초록색 상자 안에 있는 말. 인물의 삶을 사실대로 기록한 글을 전기문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소리내서 전기문. 전기문. 인물의 삶을 사실대로. 자,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일.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전기문을 쓰지 않겠죠. 뭔가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전기문을 썼겠죠. 했던 일, 그리고 사망 시기까지 어떤 일 하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 사람의 전체 삶에 대해 누군가 자기 의견을 끼워 넣어서 소설을 만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최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적은 글을 바로 전기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건 이 사람에 대한 여러 사람, 다른 사람들의 소문이라던가, 그것도 그냥 뜬 소문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기록된 무슨 문서, 무슨 신문, 무슨 책 같은 데에 소개된 그런 공식적인 소문이라던가, 이 사람의 연구 결과라던가, 이 사람의 했던 일에 대한 기록이라던가, 이것을 바탕으로 쓴 사실대로 기록한 글입니다. 나라면 이분이 이랬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랬던 거 아닐까요? 하는 의견들은 들어가지 않고 최대한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쓴 글을 전기문이라고 합니다. 이 위의 친구들의 대화를 잠깐 볼까요? 자, 정원이 뭐하니? 책에서 본 인물이 남달리 한 일을 알고 싶어서 그 인물의 전기문을 찾고 있어. 남달리 한 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범한 사람의 삶은 굳이 기록될 일이 없겠죠. 뭔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전기문이 있는 건데, 이 남달리 한 일에 대해 조금 더 사실대로 알고 싶어서
전기문을 찾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자 어린이는 전기문에 나오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 조선시대인지 아니면 뭐 외국 얘기인지 그 시대가 지금이랑은 또 어떻게 달랐는지 조사하고 싶어서 전기문을 읽는다고 하네요. 왜요? 전기문은 이야기글, 소설이 아니에요. 인물의 삶을 사실대로, 최대한 사실대로 담은 책이기 때문에 그 인물이 살았던 실제 배경, 연도, 환경에 대해 잘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인물을 본받고 싶어서 전기문을 읽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전기문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지금 막 떠올랐는데요. 여러분이 아는 세계적인 뭐 음악가, 화가 이런 사람들도 다 위인전의 한켠에 계십니다. 전기문이 많이 써 있어요.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한 번쯤 들어봤죠? 음악 시간에. 화가는 누구?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흐, 뭐 르네 마그리트 이런 분들도 전기문으로 많이 그 인물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써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이 전기문, 위인전이 모여있는 코너가 있어요. 역사 책꽂이에 있다고 했죠. 역사 코너에 우리 학교 도서실을 방문하는 친구들 역사 코너로 가서 정말 이런 위인들에 대한 전기문이 있는지 위인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서실에 안 간 지 좀 오래됐죠? 코로나 4단계 이후로 도서실 가는 친구들이 저학년 빼고는 없는 걸로 아는데 시간 날 때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본 만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질문 답해 보겠습니다. 전기문은 도서관, 도서실의 어느 책꽂이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방금 위에 만화에서 봤죠? 어떤 책꽂이? 역사 책꽂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자, 전기문은 인물의 삶을 사실대로 기록한 글이고요. 이걸 책으로 펼치면 위인, 전이 됩니다. 둘이 비슷한데 이번 단원에서는 전기문이라는 그런 낱말을 좀 더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세요. 역사 코너에서 전기문, 위인전들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혹시 읽었던 전기문 속 인물이 있다면 여기에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 전기문 위인전 읽나요? 혹시 나는 읽기 쉬운 만화나 그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담은 쉬운 책만 읽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렇진 않았나요? 여러분, 선생님은 어렸을 때 뭐 굳이 찾아 읽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전기문 속 인물에 대한 글을 보면서 어머, 내가 몰랐던 시대에 이런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네 라고 깜짝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그 전까지는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이번 단원을 공부하면서 최소 한두 분, 2명 이상에 대한 전기문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읽었던 그 전기문 속 인물이 있다면 여기에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유관순 열사님에 대한 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유관순 선생님, 유관순 열사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나타낸다면 독립운동에 힘쓰셨죠. 여러분, 3월 1일에 여러분 왜 쉬는지 알고 있죠? 3월 1일은 무슨 날? 3.1절. 그쵸? 3.1절.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를 들고 3.1 운동을 하셨던 유관순 선생님, 여러분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이 글의 형태로 보지 않고 영화나 드라마로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영화 드라마 같은 거는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몰입하게 만들기 위해, 흥미를 주기 위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닌 살짝 상상한 이야기를 끼워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에 대해 좀 객관적으로 알려면 영화, 드라마보다는 전기문을 읽는 게 좋긴 합니다. 참고하세요. 드라마나 영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에는 상상이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알고 싶다면 전기문을 읽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주절주절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섞어서 설명을 해버렸네요. 그 다음으로 187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187쪽에 보면 우리가 아는 인물들 얼굴이 막 보이죠?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면 약간 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고학년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인물들을 전혀 모른다 하면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보기에 보시면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인물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유관순, 이순신, 세종대왕, 안중근, 헬렌 켈러, 주시경, 마리퀴리, 김만덕. 자, 이 중에서 우리나라 출신 인물에 대해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중 우리나라 분이 아닌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 누구예요? 헬렌 켈러 선생님이랑 마리 퀴리님은 외국인이시죠. 자, 세종대왕을 외국인이라고 하는 친구 없겠죠. 헬렌 켈러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교과서에서 다룰 것 같고, 마리 퀴리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이분은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이분은 과학자고, 자, 이 밖에 유관순님, 이순신님 이런 2분 정도는 3분 정도 세종대왕님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자, 주시경 선생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다룰 겁니다. 안중근님은 누구세요? 이분도 독립운동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살짝 낯설어 할 수 있는 주시경 선생님에 대해 바로 아래에서 다룰 건데요. 자, 여기 왼쪽에 젊은 남자분 보이나요? 이분 성함이 바로 주시경입니다. 여기 써있죠. 어떤 대표적인 일을 하셨는지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최초로 국어 문법의 틀을 세운 주시경. 자, 국어 문법. 여러분이 아는 맞춤법 있죠. 맞춤법이나 국어 사용 규칙. 여러분은 사실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배우고 우리말을 가족이랑도 친구랑도 이웃이랑도 써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당연해서 이게 굳이 국어에 규칙이 있었나라고 어리둥절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한글은 과학자들이 인정한 정말 우수한 문자로서 외국인들이 배우기 가장 쉬운 문자라고 정말 위대한 글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고요. 또 국어 사용 규칙이나 맞춤법은 약간 반전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정말 배우기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울 때 처음에는 쉬웠다가 나중에는 아니 이 대한민국의 말과 글이 이렇게 어려웠어? 왜 이렇게 고차원적인 거야? 라고 막 한숨을 쉰다고 하는데 우리 말과 글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뜻이겠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쓰지만 외국인들은 어려워하는 맞춤법과 국어 사용 규칙을 처음으로 정리하신 분이 바로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국어 문법의 틀을 세우셨던 주시경 선생님이 사시던 시대는 언제였는지 아세요? 어느 시대였냐면요. 일제강점기 직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직전이란 말은 조선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일제강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그 전, 요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이 작고 힘없어 보이는 우리나라를 서로 그냥 홀랑 가져가 먹으려고 막 침략을 하려던 시기였어요. 이미 총과 폭탄 등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던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선이라고 불리는 땅이 되게 만만해 보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한 건데 외국인의 입장에서야 우리 문화 뭐 알 바 아니죠. 마음껏 침략하려고 자기들 마음대로 야 네가 칠래 내가 칠래 이러고 막 남의 땅을 갖고 땅 따먹기를 하던 그 시대에 주시경 선생님은 이렇게 이 외세들이 외부의 세력들이 우리 조선 땅을 침략하려고 눈독 들이고 있구나.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 말과 글을 후손들에게 전달하지도 못하고 그냥 날려버리겠네. 우리의 정신이, 민족 정신이 흔들려 버리겠네라는 경각심을 느끼시고 각을 잡고 우리 국어 문법 틀을 세우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요, 여성과 어린이는 또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글을 읽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왜요? 지금처럼 누구나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법과 학교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집 또는 양반집 출신들이나 글을 배우고 읽었지 그 밖의 사람들은 말과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시경 선생님이 한글, 국어, 교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배부를 하셔가지고 그 먼 옛날 세종대왕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창제하신 훈민정음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비교적 알기 쉽게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포해 주셨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도 훌륭하시지만 지금의 국어사용 규칙을 만들어주신 주시경 선생님께도 정말 크게 감사드려야겠죠. 주시경 선생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어 문법의 틀을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한글 연구를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자유롭고 쉽게 글을 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 말과 글을 일부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애석했겠죠. 여러분이 약간 낯설게 느낄 수 있는 주시경 선생님에 대해 우리가 잠깐 알아봤고요. 가운데에 계신 이분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이 알 수도 있습니다. 누구게요? 외국인 분인데 위에 보기에서 외국인 얼마 없었죠? 누구일까요? 바로 헬렌 켈러 선생님입니다. 헬렌 켈러. 자, 여기에 다 쓰기 어려우면 칸 벗어나도 되니까 헬렌 켈러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헬렌 켈러 선생님은 사실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로 더 유명하게 알려져 있어요. 이상하죠? 이 사람이 가진 장애로 유명하다.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요. 이분은 정말 어린 시절에 심한 병에 걸려서 열병에 걸려서 정말 돌아가실 뻔 하다가 간신히 살아나셨어요. 자, 어렸을 때 큰 병에 걸리면요. 어렸을 때 그 병을 고치지 못하면 후유증이 평생 남게 되는데요. 이분은 어릴 때 가졌던 병의 여파로 앞을 못 보셨고요. 시각장애가 있으셨고요. 또 귀도 안 들리셨습니다. 청각장애도 있으셨어요. 즉 시각장애인이자 청각장애인이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이분이 훗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려운 사람, 장애인 또는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모금운동도 하고 교육도 하는 분이 되었다고 믿을 수 있겠나요? 이 시대는요, 지금처럼 센터라던가 복지관이거나 치료실 같은 게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설리번이라는 가정교사, 집에서 지내면서 공부를 과외를 해주시는 설리번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았고 나중에는 1등만 하는 엄청 우수한 인재로서 학교를 졸업하셔서 미국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모금운동을 벌이셨고 또 자기가 번 돈을 정치적으로 번 돈을
정치적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정치인들을 설득해서 번 돈을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셨던 사회운동가셨습니다. 사회운동가. 약간 여러분이 사회운동가가 뭐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회운동가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환경 문제라던가 불평등 문제라던가 장애인 인권 관련된 문제라던가 사회에서 벌어지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사회운동가라고 합니다. 사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또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막 엄청 부자였던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장애를 어릴 때부터 가졌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노력만으로 이렇게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당시의 수많은 부자들과 정치인들을 설득하여서 사회운동을 위한 모금운동도 벌이고 정말 나이가 드셔서 할머니가 되시는 그날까지도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남긴 말이 위에 있네요.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이분은 자기가 어렸을 때 처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렸을 때 글을 배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보통 사람들이 쉽게 말과글을 배우는 것에 비해 이분은 그런 점이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하지만 자신의 삶이 불행하지 않았다고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누구나 불행하게 살 거다라는 생각은 편견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증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존경할 만하다. 자, 저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약한 부분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신 이런 분도 있구나라는 그런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분입니다. 헬렌 켈러. 마지막에 계신 이분은 우리가 모를 수가 없죠. 어떤 분이세요? 세종대왕님이시죠. 세종대왕님은 훈민정음을 왜 반포하셨나요? 자기 연구하느라 좋으려고? 아니요. 당시 한자를 썼던 조선시대 상황에서 백성들이 정말 돈이 많거나 양반집이 아닌 이상 한자를 배울 그런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적을 수 없다는 점을 안타까워하셔서 여러 학자와 함께 누구나 배우기 쉬운 훈민정음을 만드신 거죠. 우리가 당장 한자를 배울래, 한글을 배울래 라고 하면 한자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 10년을 배웠어도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한글은 초등학교 입학하면 어느 정도 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쓸 수 있고. 이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의 기초가 되는 훈민정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 얼마나 많은 임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단연 세종대왕님은 백성 사랑하기로 1등을 하신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주시경 선생님이나 헬렌 켈러님이나 세종대왕님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나요? 아니요. 다른 많은 사람들, 어려운 말로 인류라고 하는데요. 전 인류. 내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말고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 인생을 바쳐서 노력한 분들을 우리는 존경한다라고 표현하죠. 이런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엮어서 그 후손들에게도 알려주고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네가 지금 잘 사는 거다라는 점도 알려주고 또 너네도 이런 분들처럼 위대한 봉사정신을 갖고 살아가라. 또 새로운 업적을 남기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정기문을 우리가
서로 배포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전기문에 나오는 인물들이 살았던 시대, 왜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임금이라면 잠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면서 몇 년 동안 이 훈민정음을 만들 수 있었을까? 내가 주시경 선생님이라면 당장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집어 삼켜질지도 모르는 시대에서 한글을 연구할 수 있었을까? 내가 헬렌 켈러 선생님이라면 눈과 귀가 다른 사람과 달랐는데 앞도 못 보고 소리도 안 들렸는데 헬렌 켈러 선생님처럼 훌륭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장애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 모금운동도 하고 연설도 하고 정치인들을 설득해서 모금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187쪽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188쪽에는 인물,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이 본받고 싶은 인물 찾기는 학교에 와서 해보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188쪽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187쪽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 김만덕님에 관한 내용을 배울 거거든요. 미리 글을 읽어오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복습과 예습 천천히 해보도록 하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6단원 첫 시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요.